나의 꿈 부자할머니, 박지수 지음, 메이트북스 출판. 책 소개. 10년 후, 20년 후, 멀게는 노년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꿈꾼 적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를 일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년의 모습은 누구나 꿈꾸는 모습이다. 그런 노년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경제 공부의 필요성은 알지만 바쁜 일상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재미있는 소설로 경제를 배워보자. 이 책은 평범한 워킹맘인 주인공 지훈이 이웃의 부자 할머니 정여사와 대화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 형식의 경제 소설이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투자법까지 모두 담고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재미있는 스토리 형식의 소설이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거금을 맡겨 돈을 잃은 주인공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당장은 일도 육아도 모두 포기하기 어렵지만 자녀를 풍족한 환경에서 키우고픈 주인공의 열망은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다. 부자 할머니를 통해 경제를 보는 관점과 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의식도 성장해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박지수. 경제를 모르고 숫자에 약해도 누구나 돈 모으는 습관만 잘 들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60일, 매일 5분씩 60일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벌고, 아끼고, 불리는 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모이는 평생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돈 모으기에 늦은 때란 없다. 지금 당장 모은 자산이 없어도 괜찮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기초 지식부터 탄탄하게 쌓아간다면 수입과 상관없이 반드시 목돈을 모을 수 있을 테니까. 삼성, LG, 신한금융 등에서 경제 교육을 진행했으며 누구나 쉽게 재테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기업 레빗스쿨을 창업했다. 주요 등장인물. 주인공 한지윤. 34세. 영문과 출신으로 대기업에 취업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진급에서 미끄러지고 한계를 느끼며 육아 휴직 중이다. 부자 할머니 76세. 남편 월급으로 자녀 셋을 키워내고 자산을 일으키신 분. 지훈의 멘토가 되어준다. 지훈이의 첫 등장. 늙어감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베를린을 경유해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은 저녁인데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도 저녁이었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 후 출장자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도 저녁이었다. 대체 어둠은 언제 오는 건가? 이곳은 시간이 멈춘 도시인가? 처음 밟는 북유럽의 땅. 여름이지만 차가운 기운과 낯선 어두움. 그렇게 7월의 북유럽 밤은 저녁과 혼재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9년차 마케터이자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지훈에게 출장은 휴가였다. 시간에 대한 강박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온전히 일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누구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설렘이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온 지훈은 모처럼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베를린 공항 서점에서 구입한 문고판 서적을 펼치고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직도 저녁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잊은 채 부스럭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인가? 아침인가?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4시. 암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눈이 부셨다.
말로만 듣던 백야였다. 비 때문인지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던 까닭인지 다시 잠을 청해봐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차라리 호텔 주변이라도 산책하려고 옷을 챙겨 들었다. 스톡홀름은 스톡, 나무 밑동이라는 뜻, 홀름, 섬이라는 뜻, 즉 나무 밑동과 같이 생긴 섬이라는 뜻이다. 차가운 북쪽 바다 발칸해에 둘러싸인 섬이니 여름이라도 겉옷을 걸쳐야 할 정도로 서늘할 수밖에. 혼자 걷는다는 건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행위다. 길을 걷다가도 마음 내키는 대로 멈춰서 상점 쇼윈도를 바라볼 수도 있고 기묘한 생물을 관찰하거나 자연 풍광, 사람들의 지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지우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시간에 쫓김없이 걷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었다. 딱 봐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바닷가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는 바이커들이었다. 오토바이 양옆에 매달린 짐의 규모로 보아 여행 중인 듯 했다. 그들은 매력적인 블랙바이커 재킷만으로도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을 만했다. 가만 보자. 아니, 이들은 모두 은발 아닌가? 노년의 부부 두 쌍이 오토바이로 북유럽 해변을 여행 중이었던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모습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여기 사람들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나이 드는 것도 꽤 괜찮겠다. 바쁘게 사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즐거움을 찾을 여유가 생길 테니까. 저 사람들은 다음엔 또 어디를 여행해 볼까 기대하며 살겠지? 나도 나이가 들면 저들과 같을 수 있을까? 지우는 노년을 즐기고 있는 바이커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쁘게 사느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여유가 없었던 지우는 이날 처음으로 늙어감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간 지훈에게 스톡홀름 해변에서의 바이커들은 잊히고 있었다. 부자 할머니의 첫 등장. 부자 할머니를 만나다.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단지에는 그 세월을 함께한 작은 상가가 있다. 리모델링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흰색 타일 마감의 낡은 건물에 뭐 제대로 된 가게가 있을까 싶지만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짜리 건물에 1층은 약국, 부동산, 피자집, 꽃집, 인테리어 샵, 2층은 이빈훅과 소아과,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3층은 재건축 조합사무소, 세무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또 없었다. 딸랑딸랑딸랑 겨울 오후 햇살이 실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권약국의 평온을 깨고 종소리가 울렸다. 햇살은 약국 벽면에 오래된 약 진열대와 가지런히 줄을 맞춰 놓은 약통들, 그리고 흰 가운과 흰 머리가 멋스러운 약사님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향해 말했다. 어서 오세요. 권약국입니다. 처방전 이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처방전이요. 지우는 약사님께 처방전 2장을 건네고 딸아이 별이 손을 잡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잠깐 여유를 찾은 지우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약국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약국 내부는 옛날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은 짙은 나무색 선반과 계산대, 약국 한편에 있는 흔들 의자와 무릎 담요, 그리고 그 아래 깔려있는 둥근 페르시안 문양의 카펫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별이는 이내 지루해졌는지 일어나 약국 안을 이리저리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지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큰 창문을 통해 등 뒤로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니 아이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느라 쌓였던 피곤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약국은 동네 약국치고는 큰 편이었다.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창문 너머로 보면 꼭 손님이 있었다. 딱히 약손님들은 아니었고 오다 가다 약사님을 뵈러 오는 어르신들이었다. 그래서 이 약국은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대각선 쪽 1인용 소파에 앉아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지훈이 들어오자 잠깐 대화를 멈추셨다. 시간이 좀 흘렀나 할머니가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애기 엄마, 애기가 몇 살이야? 지훈은 이런 질문이 익숙했다. 아이들이 별로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별이를 예뻐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도 지나다니면서 별이를 몇 번 보셨다가 오늘 지훈에게 말을 거신 것 같다. 네, 어르신. 이제 36개월 지났어요. 아이고, 팔다리가 곧은 걸 보니 키가 잘 크겠어. 지금도 큰 편이지? 네, 친가 쪽이 다 키가 커서요. 이대로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면역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한번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가네요. 엄마가 고생이 많겠네.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소파에서 눈 감고 졸더만. 아, 제가 졸았나요? 기억이. 잠도 깰 겸 이거 한 잔 마셔요. 약사님이 비타민 드링크 뚜껑을 잡고 돌려 지훈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약사님도 지훈이 피곤해 보였는지 깨우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별이를 봐주고 계셨던 모양이다. 사실 지훈은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별이가 2-3시간 간격으로 열이 오르고 내리며 잠을 설치니 옆에서 엄마도 깊은 잠을 잔다는 건 사치였다. 계속 이렇게 열이 나면 어떡하나. 어디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별별 생각에 엄마들은 마음이 쿵 내려앉는다. 하지만 아픈 아이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도 없고 전화로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려 괜한 걱정을 끼칠 수도 없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혼자 속으로 삼켜야지. 그렇게 지훈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때 적당히 거리감 있으면서도 친숙한 어르신들이 안부를 물어주시니 지훈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지훈은 비타민 드링크를 한 모금 마신 후 뚜껑을 다시 덮고 약국 안을 둘러보았다. 저기 뽀로로 비타민이 잔뜩 걸린 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별이 뒷모습을 찾았다. 이번에는 또 뭘 사달라고 저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와줬겠다. 싫은데도 꾹 참고 코 찔러줬겠다. 목구멍 안쪽으로 쓴 약 스프레이 찍찍 뿌리는 것도 잘 참았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하나 사달라 해도 괜찮겠지 하고 미리 계산한 눈치였다. 아이들은 꼭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상 심리로 약국에서 작은 소확행을 얻으려는 습성이 있다. 별이도 영락없는 4살짜리 아이였다. 그때 별이가 뽀로로 비타민 장난감을 들고 와 엄마 이거 사줘 하며 졸랐다. 지우는 별이가 원하는 대로 장난감을 살 수 있게 해줬다. 그래, 우리 별이 오늘 병원에서 의젓하게 진료받아서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별이는 곧장 엄마 옆자리에 올라와 앉았다. 두 손으로 뽀로로 비타민 장난감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두 발을 모아서 앞뒤로 힘차게 차며 허밍으로 정글숲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 아이들을 강아지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저렇게 온몸으로 신남을 표현한다. 별이는 기분이 좋으면 어깨춤을 추거나 양팔을 비행기 날개처럼 벌리고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다. 빙빙 돌아가는 해적목마처럼 은하리 져도 목마처럼.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쓰도록 하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속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쓰는 건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부자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돈을 음식이나 옷이나 장난감 같은 일회용 소비지에 다 쓰면 그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끝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돈을 여행이나 교육, 자기개발 같은 가치 있는 경험에 쓰면 그건 추억과 능력을 쌓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돈이라는 도구라고 부자 할머니는 말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돈을 귀하게 대해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내게 온다. 아끼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더 벌기 위해 노력하자.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라고 하죠. 명품이나 귀금속은 자산을 모은 후에 시작하라고 하고요. 명품은 실물 또는 1등 기업 주식으로 투자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할머니의 황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야비한 게 돈이다. 돈에 관해서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야 한다. 사기를 잘 피하는 게 오히려 남는 거다. 나이가 들면 자랑하는 게 딱히 없다. 유일하게 자랑하고픈 것이 내 자식이, 내 핏줄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바쁜 애가 시간을 빼서 나를 만나러 왔다. 바쁜데도 잊지 않고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한다. 이런 것이 어른들 사이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식과 통화하는 시간과 아파트 값은 긴 안목에서 보자면 늘 정비례였다고 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부자 할머니는 책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돈 많은 동창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대하세요. 부자와 비교하지 말고 자극받자. 나이 들어서도 이 친구들과 함께 늙어가려면 나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세상 쓸모없는 것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책 안에서 할머니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잘 벌어서 아껴 쓰고 의미 있는 수준의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제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사라. 돈을 좀 빨리 모으면 대출을 조기 생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종잣돈을 모아라. 의미 있는 수준의 돈이 뭉쳐지면 다음 부동산을 사라. 즉 현금을 모으고 금융투자로 불리고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부동산만 사라고 하고 누구는 주식만 사라고 하는 등 단편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상 직접 해보면은 뭔가 자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현금을 모아서 금융투자로 불리고 또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당주 사서 부자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고금리 예금 넣고 이자 받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좋다. 복잡하면 걸려 넘어진다. 단순해야 오래 할 수 있다. 배당금이 잘 나오는 주식 2개만 뽑아서 매월 적립해서 사보라는 말이죠. 배당금은 조금 낮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 하나, 배당금 높은 금융주 하나, 이렇게 고르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이 2개 주식만 계속 모으는 거죠.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달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돈으로 투자해야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다고 하죠. 돈 많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부자들이 좋아하는 투자법이 달러 투자법이라고 하네요. 이 책 속에 지훈이가 저글링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재테크는 어렵다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배당주는 고금리 예금을 넣는다 생각하고 하나씩 사모으고, 공모주는 수요 예측 결과와 장외 시장 가격을 참고해서 짧게 투자하고, 달러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되는 거죠.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쉽게 읽히고 또 구성이나 콘텐츠 면에서도 알차고 한편의 드라마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